선곡 세계문학의 숲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스메 소새끼의 그 후를 지나고 나면은 다음이 조지 엘리어트의 사일러스 마너라는 중요한 작품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 마지막 작품이 이스라엘 작가 아모스 오즈의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오즈의 소설은 제가 워낙 좋아해서 고르긴 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가 이렇게 생각해질 줄 몰랐어요. 네, 제 예지력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스메 소새끼의 그 후. 영어로는 제목을 And Then이라고 했는데 원 제목은 소레카라입니다. 소레카라, 그 후, 그리고 나서인데 제목의 의미는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소를 삼킨 개구리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제목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가는 게 수월하죠. 전반적인 주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스메 소새끼가 근대 문명을 비판하면서 여러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근대 상황은 황소와 대결하는 개구리의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황소를 삼킨 개구리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허겁지겁 황소라는 거대한 동물을 삼키고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개구리의 모습을 일본 근대에 비추어 설명했던 것이죠. 성급한 근대,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성급하게 근대로 내다른 일본에 대한 비판을 명료하게 담고 있는 문장이 바로 이 소레카라에 있습니다. 그 후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황소를 삼킨 개구리라고 했는데 이 소설은 연애 소설입니다만은 연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스메 소새끼의 근대 문명 비판에 초점을 두고 오늘은 이 소설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친숙해요. 친숙한데 너무나 아득하기도 하죠. 요즘에 환율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낮다고 해야 되나요? 800원대 중반인 것 같아요. 이건 몇십 년 만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1200원, 300원도 가고 그랬었죠. 근데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떨어졌으니 보통 그 엔화가 하락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경제적 사정이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로서는 일본 가기는 좋은 시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본에 가셔서 여러 좋은 것들 많이 보시고 혹시 발길이 닿거든 이 나스메 소새끼의 흔적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본 여행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여기가 동경역 모습입니다. 일본의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건축물이기도 하죠. 이 건물을 미니어처로 축소해서 지은 게 서울역이라 하는데 건축 양식으로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단 규모로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식민지 경성에 있었던 그 역과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웠던 제국주의 일본의 심장부에 있는 동경역의 스케일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입니다.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일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나스메 소새끼는 키가 좀 작았습니다. 150cm를 조금 넘었나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이 뽀샵을 많이 했는데 소새끼 전기를 읽어보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았다고 합니다. 얼굴이 좀 얼었다 그러죠. 얼근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에 가서는 1900년에 가서 1902년 1월에 돌아오는데 여기 있죠. 영국에 유학 가서는 그 쇼윈도우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화들짝 놀랐답니다. 저 큰 사람들 사이에 어느 작은 동양인이 있었단 말이죠. 영국인들은 이런 작은 동양인들을 보고서 리틀 푸어 차이니스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puor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가난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딱한, 불쌍한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딱하게 그지없는 조그만 중국인. 뭐 서양에 나가면은 동양인들은 다 중국인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참 일본이 경제 부흥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세계 어디 나가면 다 일본인이냐고 물어봤었죠. 요즘은 나가면은 한국에서 왔냐고 묻는데요. 그 전에는 유럽에 가보면은 늘 그 택시 운전사도 묻습니다. 한국에서 왔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사우스, 노스를 반드시 물어요. 요즘에는 그걸 안 묻는다 그럽니다. 이 BTS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류 드라마 덕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잘생긴 모습입니다. 이 수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수염이 이 시기 모던 그 근대 지식인들에게는 하나의 상징 같았습니다. 남성의 상징이었는데 이 수염을 카이젤 수염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독일의 황제가 카이저잖아요. 카이저에서 따와서 카이젤 수염이라고 했는데 남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작가 중에 박태원이 쓴 소설 중에 수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수염을 어떻게 해야 남성다울 것인지 고민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식을 보십시오. 하이칼라, 이게 하이칼라입니다. 우리 하이칼라 그러면 일반 명사처럼 쓰였잖아요. 서양물 먹은 사람.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리지 않고 하이칼라, 서양의 물을 먹은 사람을 얘기할 때 썼습니다. 곳곳에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 넥타이도 보십시오. 이 양복도 모직인 것 같죠? 이 양복도 상당히 비싸 보입니다. 멋을 제대로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신사의 스타일에다가 또 도련님 이하 여러 소설들 보면은 일본식 옷을 입고 많이 나오죠. 유카타나 또 신발도 게타 이런 신발 신고 나오는데 서양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 사이에서 고민을 계속했던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양과 일본의 사이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끝까지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나스메 소세키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기에 나스메 소세키를 소개할 때 청중들의 반응은 대부분 웃음이었어요. 무슨 이름이 소세키야? 네, 참 그렇죠. 뭐 본명은 아닙니다. 본명은 아니고 필명인데 본명은 나츠메 긴노스케고요. 이 금지조입니다. 금의 도움. 우리 이름 지을 때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 하이쿠 시인인 자기 친구가 수석이라는 돌로 양치질을 한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물로 양치질을 하고 돌베개를 베고 눕는다는 그 중국 그 고사에 나오는 말인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이 소세끼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은 선에서 어긋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기적 사실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경 출생이라는 것. 이게 지역 출신과 동경 출신은 다릅니다. 서울 출신은 다릅니다. 우리 한국 문학판만 봐도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서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주의라는 게 하도 오랫동안 유지돼 왔으니까. 그래서 이 경성에서 태어난 사람들, 한양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죠. 한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 이 중심지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 박태원, 그리고 임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서울 티가 나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래서 이 동경 출신도 애덕고라고 불렀습니다. 동경의 그 이전 이름이 애도였죠. 그래서 애덕고 이렇게 불러서 동경내기, 우리 서울내기 이렇듯이 동경내기 그러면은 뭔가 좀 반지 빠르고 좀 깐깐하고 또 뭐라 그러죠? 뭔가 여성적인 용어로 쓰자면 깍쟁이 같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동경에서 태어나서 동경의 분위기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메 소세키 소설의 상당 부분이 이 갱부 정도를 빼고 나면은 뭐 도련님도 배경은 저 아래쪽
그 구마모토 규슈 지역이죠. 이 동경이 배경입니다. 그 후도 그렇고 이 마음 충분히 지전할 때까지 행인 이런 게 되게 동경이 배경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이게 나는 고향을 소유하도 물론 동경이 배경이죠. 런던탐이 영국이고요. 칼라의 박물관 등은 풀베개는 좀 다릅니다. 서정적인 산문 형식으로 쓴 소설인데 사생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정기적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게 동경 출생이라는 것, 그리고 낳자마자 68년이죠. 낳자마자 양자로 들어가요. 근데 이 양자로 들어가는 게 양자 체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어떤 트라우마로 남는 것 같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소새끼 전기를 쭉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소새끼를 낳았습니다. 소새끼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40 넘어서 아이 낳기 쉽지 않죠. 근데 그 옛날이니까 1819세기 말이에요. 우리 고종이 즉위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죠. 여무렵이죠. 근데 그 옛날인데, 옛날에 40의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남복이 부끄러운, 그러니까 우세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자손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집안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서 그 시오바라라는 집으로 양자를 가는데, 이 양자로 간 집에서도 썩 그 좋은 대접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 가게 앞에 바구니 같은 데다가 매달아 놓고 일 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자식 운이 없었는지 형들이 죽고 이럽니다. 다시 본가로 돌아와요. 이상의 궤적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양자로 갔다가 본가로 돌아오죠. 근데 이상의 경우에는 호적상으로는 양자로 입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입적이 됐다가 다시 복적을 합니다. 이 양자 체험이 오랫동안 나스미 소새끼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적었네요. 여기 한눈 팔기, 여기 미치쿠사라 그러는데 길가에 핀 꽃이란 뜻입니다. 이게 양자 체험과 돈의 문제를 다룬 약간은 좀 지긋지긋한 소설입니다. 이 양자 체험도 주목해 보시고요. 외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경 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아마 키이츠가 지고 논문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조키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유명한 수필이 있는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한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학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소새끼 소설 보면 알듯이. 그래서 일본의 전통적인 시가가 하이쿠라고 그러죠. 17자짜리 오치로로 리듬을 타는 우리 마츠오 바시오라는 유명한 하이쿠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이쿠에도 일가견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영문학과 한문 사이에서 자신의 언어 선택의 문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이 영문학을 전공했다는 것, 이것도 소새끼 작품을 읽어나갈 때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코와 결혼하는데 약간의 전략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내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쓴 소새끼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소새끼의 추억인가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두고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 이 남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도 그렇게 원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소설들 보면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 2년이 채 안 되죠.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채 안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안 되네요. 그죠? 영국을 유학합니다. 유학하는데 어떤 특정 학교에 적을 두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청강도 하고 또 런던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신경증을 심하게 앓았던 것 같습니다. 소새끼 선생이 미쳤다는 소문이 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빨리 돌아옵니다. 이 영국 유학 경험도 소새끼 얘기할 때는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와서 동경제대 전임 강사인데 여기 보면은 67년이라고 그랬죠. 68년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이고 다시 얘기가 좀 딴 데로 흐릅니다만은 16년이 이제 메이지 천황이 죽은 지 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소세끼는 메이지 시대를 온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얘기할 때 소세끼 소설을 참조합니다. 특히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또 세기 전환기였어요. 세기 전환기여서 영국 오랫동안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있죠. 빅토리아 여왕이 1900년에 죽습니다. 이 세기 전환기를 영국에서 영국과 일본 사이에서 경험했고 또 이때가 영국과 일본의 관계가 각별했습니다. 영일 동맹이 세계 국제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동경제국대학의 전임 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의 학제가 좀 복잡해서 여기 설명드리기는 난감하긴 한데 구마모토 그 구제 고등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그때는 고등학교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대학 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양과정 하다가 동경제대 전임 강사로 옵니다. 여기에 동경제대 교수들을 둘러싼 뒷얘기들은 산시로라는 소설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임 강사를 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소설 쓸 때 자기가 좋아서 먼저 쓰는 경우는 좀 많지가 않아요. 루신 같은 경우도 친구들의 요청, 뭐 반쯤은 그 강요에 의해서 소설을 쓰죠. 그래서 탄생한 게 광인일기입니다. 광인일기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니까 머뭇거리던 루신도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 소세끼도 영국 갔다 왔으니까 한번 재밌는 얘기 좀 써보자 해서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를 연재를 시작합니다. 연재를 시작하다 보니까 반응이 폭발적이거든요. 이걸 처음에 한두 회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인기를 많이 끄니까 계속해서 발표해요. 그래서 이게 두툼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둘러싸고 뭐 표절 문제도 얘기하고 형식 모방 문제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독일 작가 호프만인가요? 호프만의 수코양이 무어의 인생인가요? 그 소설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에 들어있습니다. 작가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 유튜브로 강의한 걸 봤더니 엉뚱한 소리 이렇게 많이 해요. 이 파우스트 전설을 희곡으로 옮겨온 게 괴테의 파우스트다 이랬는데 괴테의 전설을 뭐 옮겨왔다는 둥. 뭐 우리 누굽니까? 그 아나톨 프랑스의 붉은 백합인데 발자크의 골짜기의 백합이라고 얘기한다는 등 그런 이렇게 혀가 미끄러질 때 종종 있죠. 그건 깊이 양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이 이름도 엉뚱하게 말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세계문학사에서 중요한 그 지점이기도 한데 18세기죠. 영국의 훌륭한 작가 중에 로렌스 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 스턴의 대표작이 신사 트리스트럼의 생애와 뭐 그 이야기, 삶 이야기 이런 게 있는데 그 나스메 소세끼가 로렌스 스턴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야기들도 로렌스 스턴 이야기들도 여기에 끌고 들어옵니다. 직접 로렌스 스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세끼의 독서 경험이나 편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세끼식의 유머가 빛을 발하는 아주 재밌는 작품이죠. 그리고 소세끼가 워낙 고양이를 좋아했답니다. 고양이를 많이 좋아했고 고양이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랬습니다. 이 런던 탑 카알러의 박물관은 영국에서 쓴 단편 소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런던 탑은 영국 근대 문명의 빛의 눈먹이보다는 영국 근대 문명을 거느리고 있는 어둠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자 하는 소세끼적인 시선이 투영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도련님을 쓰죠. 보짱이라고 하는. 얘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하죠. 그리고 풀백이라는 사생문 형식의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1907년에 아사히 신문사에 입사를 해요. 여기 동경제대 전임 강사면은 이 당시 직업으로서는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때려치고 아사히 신문사에 입사합니다. 소세계와는 전기들을 많이 보면 왜 이 아사히 신문 입사했느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월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월급이 동경제대 전임 강사보다 훨씬 많았고 아사히 신문에서도 뭐 탑 클래스에 드는 연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돈 문제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예민했는지는 양자 얘기를 다룬 한눈 팔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0엔짜리 지폐의 모델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2004년까지인가요? 이 아사히 신문사 입사해서 이제 소설 기자가 됩니다. 소설만 전속으로 쓰는 작가가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신문이라는 게 프린트 캐피탈리즘의 총화였어요. 그러니까 인쇄 자본주의가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미디어가 이 당시는 신문이었습니다. 신문사도 자본을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을 창출하려면 독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죠.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뭐 경품도 내걸고 뭐 온갖 걸 다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문사가 최고의 그 부흥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신문 부수는 더블링을 해요. 계속 더블링, 트리플링을 합니다. 2배, 3배로 판매 부수가 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쟁에서 만약에 천일전쟁이 일어났다, 널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전쟁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테마도 없죠. 우리가 남의 전쟁일 때는 좀 덜하겠지만은 자기들의 전쟁일 때는 그게 종군 기자들이 속속 그 전황을 보도해 온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있지만은 이 독자들에게는 이만한 스릴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예를 들면은 20만 명이 파병됐다 그러면은 가족들만 해도 뭐 100만 넘어가는 건 우습겠죠. 이 전쟁이 인쇄 자본주의, 특히 신문 사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였고요. 또 하나는 신문사에서 공을 들인 게 소설가를 초빙하는 거였습니다. 뛰어난 소설가를 초빙해서 연재하는 것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훌륭한 작가, 드라마 작가를 잡아서 이 시청률을 올리는 게 최고의 그 사업 아이템이죠. 그것처럼 어떤 작가를 모실 것인가가 신문 사업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모든 신문사들, 일본의 신문사를 대신문, 소신문 이러는데 대신문은 이른바 정론지, 우리가 아는 뭐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소신문은 일반 대중적인 잡지들, 우리 타블로이드 신문들 있죠. 연예 주간지, 뭐 연예 신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간 스포츠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겠다. 그런 게 이제 소신문이었습니다. 연예나 뭐 예능 이런 걸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대신문이건 소신문이건 어떤 작가를 초빙하느냐가 그 사업에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지점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세끼가 나는 고양이로 소리라도 인기를 끌고 도련님으로 또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몸값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동경제대 전임 강사 자리, 뭐 내부의 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시를 읽다 보면은 이 전임 교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때려치고 아사히 신문사에 입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와 기자 사이는 이때만 해도 지금은 뭐 기자가 훨씬 선호하는 직업이 돼버렸지만은 이때만 해도 교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자를 택했다는 게 사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아사히 신문에 전속해서 다 글을 씁니다. 이 풀베개까지만 다른 잡지에 발표한 것이고, 잡지나 문해지에 1907년 이후에 발표된 글들은 모조리 아사히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도쿄판이 있고 오사카판이 있고, 여기 관동 지방하고 관서 지방이 구분이 확실히 되잖아요. 곳곳에 연재를 합니다. 곳곳이 아니죠. 아사히 신문에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교토하고 동경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소설에서 많은 고민을 해요. 그게 200일인가요? 200일인가? 어떤 작품이죠? 저 기억이 안 나는 충분히 지날 때까지인가요? 우미인초다, 우미인초. 우미인초 보면은 교토에 있는 아주 소박한 여성과 동경에 사는 그 파무파타가 같은, 아마 이 주인공 이름이 후지오일 겁니다. 이 여성과 한 남성의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걸 신문사로 보자면, 신문사 위치로 보자면 교토가 간사이 지방이 중심이잖아요. 간사이 지방과 에도, 동경이 관동 지방이 중심이죠. 두 개를 연결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사에 입사해서 이런 소설들을 씁니다. 근데 이 소설 하나하나가 퀄리티의 차원에서 보면은 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미인초라는 양귀비꽃이라는 거죠. 치명적인 여성을 다룹니다. 갱부는 여기 조선인이 나와서 이게 한국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 후에도 조선 얘기가 나옵니다. 강의 노트에는 없는데, 다이스케라는 주인공이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가진 탐미주의자예요. 통감부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이 조선의 자기를 보내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쓰는 게 한 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성제대 출신이니까 자신들의 동료, 동문들이 식민지 곳곳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주철도에도 가 있고 경성 통감부에도 가 있고 그랬던 거죠. 이게 자신들의 그 지적 동경제대 네트워크가 확보돼 있었고, 나스메 수세키도 그 그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한 도코로라는 이 기행문이 있는데, 이 만주와 조선 한국을 여기저기 돌아본 이야기란 뜻인데, 그때도 자신의 그 동료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여름밤 꿈은 몽시비아라고 해서 산문시 형식으로 쓴 연재 단편입니다. 제1야부터 제10야까지 아주 시적인 언어로 쓰여진 절묘한 작품입니다. 환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작품이죠. 누구죠? 누구예요?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최근에 만든 거 말고 얼마 전에 만든 게 꿈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꿈. 이게 옴니버스식 그 영화인데, 꿈의 이 구성이 몽시비아의 구성하고 흡사해요. 그리고 항상 그 자막이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챕터 넘어가고 이런 꿈을 꾸었다 하고 한 챕터 넘어가고, 어린 시절 복숭아꽃이 지던 시절부터 마지막 유토피아 세계에 이르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아주 잘 만든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이 여름밤 꿈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맛이 대단합니다. 이게 또 여러 취미의 유전 등등 여러 가지 단편들 발표해요. 이 전후에서, 입사할 전후에서. 그리고 1809년, 8년, 9년에 산시로라는 우리의 그 후와 문을 함께 합쳐서 초기 3부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건 대학생 소설, 청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이광수가 읽었다고 하죠. 일본에 가서 이광수가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일소품, 영일은 긴 봄날에 쓴 에세이입니다. 산문 형식의 글이고요. 그 후가 여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소래가라입니다. 그리고 10년의 문인데, 이게 산시로, 그 후, 문을 합쳐서 연구자들이 초기 3부작이라고 해요. 이어져 실제로. 이건 대학생 얘기고, 대학생이 사랑한 얘기고, 여기서는 문에서는, 그 후에서는 친구의 아내를 사랑한 얘기고, 여기서는 친구의 아내와 결혼한 얘기입니다. 결혼해서의 그 후의 삶입니다. 실제로 이어져요. 여기 이 제목들이 참 밋밋하죠. 이 책을 번역한 윤상희 선생도 얘기를 했던데, 밋밋해요, 제목이.
충분히 지날 때까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나기 전까지 소설을 완성하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시로는 대학생 얘기를 다뤘지만은 그 대학생 이후에 얘기해서 소래가라가 그 후, 그리고 나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 부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후이다. 이게 신간 소설 예고에 나오는 광고문입니다. 광고문의 전문인데 산시로에서는 대학생에 대해서 썼는데 이 소설은 그 후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 후이다. 여기 그 후의 주인공은 30살입니다. 그리고 산시로의 주인공은 단순하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 다음 단계의 인물이므로 그 점에서도 그 후이다. 이 주인공은 마지막에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되는데 기구한 운명이란 친구의 아내와 결혼하고 집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쫓겨나요. 친구하고는 절교하고 물질적인 보급선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제 일자리를 찾으러 밖으로 나와서 시꺼먼 그 불빛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운명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 후이다. 사실 그 후는 잘 모른다는 의미죠. 이 다이스케가 친구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있는 게 바로 문입니다. 요 3부작은 함께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날 때까지가 있고요. 행인 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행인을 많이 높게 친대요. 그 현대인의 고독을 끝까지 파고든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치로하고 지로라는 형제가 나오고요. 그 형수가 있습니다. 여기 형수 얘기가 많이 나오니 소설 보면은 여담입니다만은 나스메 소세키가 형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하이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도 그 후에서도 형수하고 관계가 아주 좋거든요. 도련님도 형수가 볼 때는 결혼 안 한 시동생이니까 잘 감싸주고 모든 걸 변호해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수가 있는데 이 형이 아주 예민한 지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의심이 많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을 시켜서 형수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인들의 그 관계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에 니체의 그 유명한 경구를 인용합니다. 고독이여, 나의 고향인 고독이여. 이 고독한 근대인의 여로를 그린 겁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학 비평가가 가라타니 고진이죠. 이 가라타니 고진이 필명이 고진인데 그게 한자로 쓰면 행인이에요. 이 가라타니 고진이 행인 연구에서 소세키 연구에서 자기 비평의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명도 펜네임도 행인이었다고 지었다는 거죠. 코진이라고. 그리고 강상준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제일 조선인인데 이 양반도 고민하는 힘이나 다른 글들 보면은 나스미 소세키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나스미 소세키하고 막스 베버가 자신이 근대를 공부하는데 많은 이 아이디어 또는 영감을 줬다고 얘기하죠. 일본의 좀 네로라는 문화 비평가나 사상가들은 나스미 소세키에게서 많은 참조를 끌어냅니다. 나스미 소세키를 읽어야 일본 사상이랄까, 일본 근대의 궤적의 중심부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고요. 이 마음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코코로입니다. 이걸 두고서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훌륭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한눈 팔기는 아까 양자체험과 관련된 작품이고요. 명암이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미완성으로 끝나는데 이걸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두고 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2016년이 소세키 서거, 죽음 100주기였는데 일본이 난리가 났었죠. 소세키 열풍으로 들끓었습니다. 신문에 연재하는 것들 다시 재연재하기도 하고 소세키 산업이라고 할 만큼 일본에서는 막강한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작가가 일본 작가가 물론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도 있고요. 오에 겐자부로도 있죠. 그리고 우익 작가로는 미시마 유키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소세끼 일본 근대의 정신사를 읽기 위해서는 소세끼를 읽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명암도 미완인데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희곡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행인, 마음, 문을 합쳐서 후기 3부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200일이나 태풍 같은 또 빠뜨릴 수 없는 소설들도 있습니다. 뒤에서 전집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에 위궤양 뇌출혈로 사망하는데 온갖 그 질병들을 달고 살았어요. 질병의 백화점 같았습니다. 신경쇠약증부터 시작해서 위궤양까지 온갖 질병들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조금 소세끼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기 사진에 너무 눈길을 많이 주지 마시고 요 이력들을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적 사실을 알고 나면은 소세끼 소설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그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한다 하더라도 소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경험이나 이력들이 변주돼서 변용돼서 개입되기 마련이죠. 그 정기적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변주되는지 변용되는지를 읽어내는 게 또 소설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소세끼를 읽을 때 요 나의 개인주의라는 이건 그 몇 개의 강연하고 에세이를 모아놨는데 여기에 나의 개인주의라는 아주 명강의하고요. 그리고 현대 일본의 개화라는 게 이 책세상에서 나온 요 시리즈에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문장만 한 문장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현대 일본의 개화라는 글 강연문의 한 구절입니다. 서양의 개화는 내발적이라면 서양의 개화는 내적인 요구에 의해서 또는 뭐 사회적 요구 또는 인간적 욕망에 의해서 추동돼서 발현된 것이라면은 일본의 개화는 여기 일본의 개화 또는 비서양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비서양의 개화는 외발적입니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발적인 것과 외발적인 것, 아득한 낙차가 갈아놓여 있죠.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근대화, 개화를 근대화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근대화, 개화 또는 뭐 식민지화까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이 한국의 경우에도 이 발언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죠. 근데 한국의 근대화는 정확하게 일본이 서양으로부터 겪은 것을 일본이 조선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페리 제독이 일본의 검은 배, 구로훈이라 그러죠. 흑선을 몰고 들어오듯이 우리 강화도에는 일본이 운요를 끌고 오죠. 그죠? 1867년일 걸 얘기 아마 그죠? 딱 요 시기입니다. 그 서양이 일본에게 요구한 강제한 그 흐름들을 그대로 조선에 강제합니다. 식민지화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물론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내발적이라는 말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발전한다는 의미이며 외발적이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다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종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근대화가 돼 있지 내적으로는 근대화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소세끼의 갈등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소세끼의 과제이자 동양 근대 사상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 본의, 이 결과 자기 본의, 이게 소세끼 사상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본의의 능력을 잃고 외부로부터 무리한 강요를 받아서 서양으로부터 무리한 강요를 받아서 그 주문대로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형세가 된 게 현대 일본의 개화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1910년인가요? 요 무렵인데 이때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4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참 뭐 근대가 뭐니 고민하고 식민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죠.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얘기한 소래가라 그 후에 주인공이 다이스케의 사상을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과 일본의 사이에서 일본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이제 마음에 가면은 이걸 정신적 금욕주의라고 해서 다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회의주의자가 되는 거죠. 다 모든 걸 서양이 우리를 다 압제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금욕주의를 일본적인 것의 재발견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츠메 소세키를 일본의 국민 작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렇기도 하고 사상계에서 좌파든 우파든 다 소세키를 좋아해요. 근데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죠. 특히 마음을 둘러싼 천황을 따라 죽는 걸 순서라고 그러거든요. 이 순서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서양을 대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 중심적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근대란 무엇인가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죠.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일본의 개화에서 소세키가 언급하고 있는 이 말, 서양의 개화는 내발적이라면 일본의 개화는 외발적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중심, 자기 본의를 상실해버리고 외부로부터 무리한 압제에 빨려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이 고민을 소래가라에서 잘 보여줍니다. 제가 성곡 세계문학의 숲에서 나츠메 소세키 소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소설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마음은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한 적이 있고 행인도 두어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의미 있는 작품들인데 문명 비판과 관련해서는 그 후가 제일 좋겠다고 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조금 어떤 방향으로 우리 얘기가 전개될지는 감이 잡히시죠? 이제 그 후에 관한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